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시작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서 나가자 세계의 안보와 경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자세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네 번째 특별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북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내막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 5일에 현지 시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게 결판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매우 복잡 다단한 선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선은 간접 선거로 치러지고 각 당의 경선은 코커스 그리고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생소한 방식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선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30분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대표단과 민주당의 대표단을 뽑아서 그 대표단들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간접 선거 형식을 띠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시작을 할 때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나요? 15일이니까 그렇죠. 예. 15일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제 그 방식도 다르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커스 방식이 있고 하나는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단 말이죠. 코커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은 공화당 당원들만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렇게 선출하는 거지만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오픈 경선이죠? 그렇죠. 오픈 경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프라이머리를 이제 채택하는 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골수 당원들이 투표하는 것은 코커스고 일반인들도 유권자에 등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은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번 주 15일 날 한 것은 일종의 이제 코커스였다 이렇게 봐야죠. 네. 이 먼저 경선 일정에 들어간 건 야당인 공화당입니다. 지난 15일 말씀하신 대로 아이오와주의 코커스로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자. 앞으로 남은 일정이 아주 방대합니다.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저걸 보시면요. 1월 15일 일정 공화당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23일 되면 공화당도 하고 민주당도 지금 저기 예비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뉴햄퍼스주에서 합니다. 프라이머리죠, 이게. 요거는 이제 방식이 프라이머리죠. 이제 일반인들도 다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한 개 주씩 이렇게 해 나오다가 3월 5일 날 되면은 슈퍼 투즈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때는 15개 주에서 이렇게 예비선거가 있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렇죠. 한꺼번에.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있어요. 이런 슈퍼 투즈데이가 몇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제 한 4번 정도 하고 나면 네. 이게 아마 6월 달 정도 될 텐데요. 6월 달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대통령을 후보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부터 3일 동안 위스콘신주에서 하고요. 밀워키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본거지죠? 그렇죠. 시카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이제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 양당의 후보들이 TV 토론하는 걸 보셨잖아요.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네. 3번 하는데 그것이 이제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표심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면 11월 5일 날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부통령 러닝메이트의 토론도 한 번은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전체 또 전 세계가 이제 들썩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오와주는 좀 조그마한 도시인데 영하 뭐 40도까지도 내려가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화당의 첫 경선이 바로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였습니다. 인디언 말에서 유래됐답니다. 인디언 부족회의에서 나온 말이 이 코커스인데 당원들만의 투표였죠.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51% 과반수 압승을 했죠? 예, 지금 이제 저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51%, 그리고 이제 론 디센티스죠. 플로리다 주지사가 21.2%,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19.1%, 그리고 이제 사업가 출신이죠.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사람이 7.7%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관전 포인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를 넘어설 것이냐, 넘어서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고. 과반수 여부.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계죠? 그렇죠. 인도계죠. 이 사람이 이제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세 번째는 누가 여기서 사퇴를 하고 또 사퇴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라마스와미 후보가 7.7% 얻고 사퇴했죠. 그렇죠. 사퇴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표가 60%에 산술적으로는 가까워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트럼프 공포증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상 다보스 포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경제인과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트럼프 포비아. 그렇죠. 트럼프 포비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가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 사람만 모이면 트럼프 된다며. 트럼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됐다는. 네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트럼프는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정말 기독교 원리주의에 충실한 백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민자와 진보층, 고학력층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던데요. 예,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이오가 워낙 뭐 보수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골수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진보나 이민자나 뭐 고학력층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 저학력 이제 골수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에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기서도 중요한 그 우리가 잡아내야 될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아이오와주 99개 카운티 중에서 98개를 싹쓸이해서 갔지만 거의 100%예요. 그렇죠. 갔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 지역에서 누가 더 많이 이제 이걸 획득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도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니키 헤일리의 표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골수 보수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아이오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역시 트럼프에 대한 반감, 트럼프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니키 헤일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심은 예상대로 끝난 아이오와 경선이 아니라 23일에 실시되는 미국 뉴햄프셔주 첫 프라이머리로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당원들만 투표했던 아이오와 코커스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과연 공화당 경선의 민심, 표심은 어떤 거냐, 진정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3위를 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반전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일찌감치 뉴햄프셔에 주력하고 있고 2위를 했지만 디센티스 후보는 야 프라이머리에서 내가 뉴햄프셔 별 승산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뛰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갔다고 하는데 미국 경선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12월 20날에는 보면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1월 3일 날 가면 좀 줄어들었다가 1월
15일 날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게 40%대 40%로 나왔단 말이죠.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유권자들의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유권자들이 누구냐라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보면 공화당,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민주 계열과 공화 계열이 있을 거고 중도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아무데도 내가 지금 소속이 안 된 인원들이 이른바 매버릭이라고 그렇죠. 하는 무당파. 그 인원들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그 당원들은 한 28만 정도 되는데 무당파들이 33만이란 말이죠. 더 많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표의 동량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헤일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헤일리가 저렇게 급속하게 계속 트럼프를 따라잡는 이유가 저기에 있고 만일 여기에서 이제 헤일리가 44%를 넘어서 오히려 트럼프를 압도한다라고 하면 이기면 이기면 이게 이제 헤일리한테도 기회는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헤일리 후보의 이런 강세는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이긴다 해도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과거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도층에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아니고 이제 니키 헤일리를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게 프라이머리 하는 다른 주들도 있잖아요. 있죠. 다른 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트럼프를 안 하고 니키 헤일리를 했을까? 그럼 니키 헤일리를 한 것은 이게 사람들이 역선택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니키 헤일리한테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에 지난 15일 날 그 코커스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 바로 했단 말이죠. 공화당원들만 네네. 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70%가 나왔어요. 그렇죠. 공화당원들도 트럼프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선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선거 부정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 내란 선동 혐의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 추행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문제도 여성 있죠. 언론인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정에 섰는데 네. 두 번째 소송도 걸렸어요. $10,000,000 배상 소송도.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총 걸려 있는 게 91건이에요. 네. 그런데 대해서 공화당원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아마 뉴햄프셔주에서 니키 헤일리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사례는 있었지만 역선택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공화당원들의 마음도 변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네네. 이게 참 그 사법 리스크가 후보의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네. 지지가 여전하다. 어디서 참 많이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집권 민주당 미국 얘기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무난하게 바이든이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고민, 바이든의 본선 경쟁력이 계속 트럼프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좀 딱 붙어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참 헷갈리네요, 지금. 이제 저게 표를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오른쪽 표부터 먼저 보시죠. 이제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제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누굴 찍는가에 관계없이. 그렇죠. 너는 이제 누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훨씬 이제 더 높게 나오는 오차범위 거죠. 바뀝니다. 9%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바이든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조금 그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공격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점점점 이제 공격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1개의 이런 사법 리스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까지 판결까지 했잖아요. 지금 연방대법원에 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3월 15일 날 저게 결국은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뭐가 있느냐면 프라이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있으면은 이게 지금 바이든 이제 지금 현 대통령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 나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91개에 이르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재선될 가능성이 훨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또 변수가 연방대법원 판사를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 때문에 보수 6, 진보 3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 헌법 독특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뭐 혐의가 있어도 재판을 받아도 대통령 선거 나가게 못 막게는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상 어느 대통령이 그 대법원과 관련된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성향과 관련된 보수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이제 뭐 그쪽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대법원 판결도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보수가 지금 뭐 6대 3으로 훨씬 더 이제 많으니까요.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저게 한국 얘기야, 미국 얘기야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 성향인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오히려 바이든이 근소하게나마 이길 것이라고 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헤일리 후보가 되는 게 바이든에게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자, 바이든도 싫지만 트럼프가 복귀하는 걸 더 싫다. 이 재앙만은 막자.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막판 결집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헤일리하고 이 트럼프하고의 이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91개에 걸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고 수시로 이제 불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점보다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과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나쁜 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흠도 거의 없죠. 흠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트럼프 대신에 헤일리가 나오고 여기 바이든이 해서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붙게 되면 오히려 헤일리가 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의 그런 언론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헤일리가 이제 이 공화당 경선을 통해서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미국 대선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해? 이유가 있습니다. 10달 가까이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벌써부터 세계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확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정책들, 경제 정책부터 뭐 북한 정책, 러시아 정책까지 달라지는 게 많죠?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트럼프 이제 지금 후보도 대통령을 한번 했잖아요. 대통령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일 되면은 그 정책이 2.0을 추진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크게 이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외 정책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이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른데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마가거든요. 마가라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예요. 이기적 국수주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요. 가치연대를 통해 가지고 다자주의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니까 가치연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요.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둘이가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통상에 대해서 주로 이제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훨씬 더 정교하게 중국 정책을 추진해 왔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이제 기술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대신에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유럽연합, 한국, 그렇죠. 일본과 같이 하는 거죠? 훨씬 정교하죠. 그 외교의 달인답게 그렇게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강하게 다른 분야까지 확대돼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3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고, 2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하노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잠시 만난 네네. 것까지 하면은 이제 3번이. 3번이네요. 아니 난 뭐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라브레타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트럼프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북 정책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죠. 네. 사실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내 정책 같으면은 뭐 여기서도 뭐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 투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외 정책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는 것은 대내 정책이거든요. 뭐 유색인종 차별. 그렇죠. 경제 문제, 이민자 문제, 뭐 성소수자 문제, 인권 문제, 여성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양쪽이 이제 완전히 대립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누구가 더 많은 그 표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간 두 대통령, 전직, 현직의 대통령의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세 개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늘려서 마찰을 그때도 많이 빚었잖아요. 아, 그럼요. 2018년도 6월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이 그 김정은이 요구한 걸 살짝 좀 덜어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미연합 훈련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덜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게 지금 뭐 정상회담 하는데 워게임 같은 거를 하면 어떡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전략자산 전개하는데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그거 한국한테 돈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훈련도 중단이 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끝나고 새로 이제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데 5배를 내놔라. 그렇죠. 그런단 그때. 말이죠. 그럼 5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더 나아갔던 것은 그러면 주한미군까지 난 철수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혹시 재집권하면 여기에 연장선상에서도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네. 적어도 2년 반을 네. 현 정부도 같이 트럼프 뭐 대통령 네.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네. 이 정책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실제로 또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이 트럼프의 대북관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아이오와 경선 하루 전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 얘기도 하고 김정은 얘기도 자세히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별 얘기 다 했죠? 예, 뭐 북한과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내가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잘 지내가지고 우리는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자기 자랑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 그것은 이미 이제 열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김정은 똑똑하다는 얘기도 하고. 김정은이 똑똑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둘이가 주고받은 서신 그걸 러브레터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브로맨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북 정책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김정은이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나오는 게 정세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뒷배를 믿고 저렇게 설친다. 이런 분석도 실제로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집권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걸 다 갈아엎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은 그 주요 타겟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지금 뭐 전기차가 미국의 이제 중부 지역에 혹한이 불어닥치니까 지금 여기 뭐 방전이 다 돼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가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또는 그 2차 전지에 투입됐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이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도 했어요. 해상 풍력 터빈 때문에 고래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도 노골적인 어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거는 수준이 조금 낮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씁니다. 네. 트럼프는. 그런데 저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고 아주 철저하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든 또는 반도체든 이것이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이죠. 정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IRA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 의회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미 의회가 통제하는 건데 네.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상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방 그렇게 뭐 큰 타격을 주거나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 얘기는 계속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으로요. 우리로서는 싫든 좋든 트럼프의 재집권에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을 우선 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 경제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경제 문제는 뭐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런데 안보 문제는 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실효성을 보장할 건가. 그래서 지난번 워싱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6월까지 전반기까지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8가지 분야에 대해서 만들기로 했고, 네. 그 8가지 분야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8월 달에 얼지 프리덤 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적용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리 제도화를 만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건 이제 이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끝나거든요. 내년 2021년부터니까 1, 2, 3, 4, 5. 그러면은 내년 초에 이걸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협상을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되면 이게 또 뭐 몇 배로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미리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만들자. 정부도 이미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가 4번째 특별 광역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확 달라질 것이라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라북도란 이름이 바뀌는 게 이게 무려 128년 만이라고 하는데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종 때 우리나라 전체 23부제를 이제 18부제로 바꾸면서 그때 이제 나눠진 게 1886년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지나와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고요. 굉장히 좋은 지금 발걸음을 하셨고요.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하여튼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주의 전, 나주의 나를 따서 전라도로 그렇죠. 오다가 1896년에는 전남북으로 분할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쭉 전남, 전북, 광주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네. 이번에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지금 일단은 그 고도의 자치권을 지금 이제 부여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종시라든가 그다음에 강원 여기도 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 제정안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를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넣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법명이 어떻게 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아유, 기네요. 예, 그러니까 뭐를 전북에서 자치권을 갖고 하고 싶으냐 하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은 개정안들이랑 다 나온 완판을 보면요, 농생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K-팝 2차 전지, 그다음에 산악관광, 의생명 산악 이런 것들을 하는 특별한 도시가 되는데 우리 책임하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별도 붙고 자치도 붙었습니다. 잘해야겠죠. 윤 대통령이 18일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서 축하 연설을 했는데요. 차례로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지금 열려서 다양한 그 시민들이 지금 저렇게 참석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두루 참석을 해서 축하를 했고요. 대통령도 좀 저렇게 이제 참석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 시대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175만 전북 도민의 희망을 담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출범 세리머니와 다양한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어린이들의 율동, 또 이제 아주 신나게 저렇게 율동을 복주머니를 또 저렇게 열었어요. 또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잔치에는 네. 이렇게 대통령과 이제 김관영 지사가 함께 잡고 열고 있습니다. 저게 열리면 뭐가 나올까 했는데 저렇게 특별자치도 현판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퍼포먼스였죠. 자,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전북 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북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2차 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자, 미래가 있고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 전북하면 전주도 있고 맛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비빔밥으로 유명한. 그래서 맛의 도시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면 지방에 분권을 하는, 그러면 균형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북이 이제 기치를 올리겠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뭐 심지어는 고령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생명,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이 예정지라죠?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해서 K-팝의 어떤 성지가 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인구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인력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촉구를 가는 그런 부분과, 또 전북이 55%가 산악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간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악 관광 지구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가는 거를 아주 뭐 청사진처럼 나타냈던 것이 이번 출범에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운용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게 있죠. ISA라 불리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게 확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한 언급을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납입 한도를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인데 효과가 얼마나 날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율도 아시겠지만 25%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15.9%에 가고, 이 ISE 개인 통장은요, 뭐가 좋냐면요, 딴 거보다 이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주식하거나 다른 데 가는 부분들이 그거를 통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손실이 나는 분은 제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지금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절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3년짜리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들이 좀 뭐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은요, 개인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거고요. 절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3대 절세가 뭐냐면 연금 저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IRP 해야 되고 ISA를 하셔야. 네. 지금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이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활용해야지만 절세와 또 가능한 생활권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는 뭐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날 처음으로 들었겠는데 굉장히 속으로는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요 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통장은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죠? 네, 금융 소득이 이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왕개미들을 초청하는 장이 된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럼 이제 아까 뭐 일본 얘기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은요 여기에 지금 이거를 무제한으로 지금 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빌이 있는데 뭐 1억 6천만 원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했는데, 그렇게 투자 규모가 큰 왕개미들, 큰 손들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우리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거 뭐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해자라고 그러죠. 경제적 해자. 네. 예, 아주 굉장히 큰 좋은 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자 배당 소득이 매년 2천만 원을 넘는 대상자들은 이런 데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걸 가입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는 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큰 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해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재가입하셔도 되지만,
재가입하지 말고 연금에 넣으시잖아요. 네. 그럼 추가 소득세 10% 또 절세가 됩니다. 또 10%. 또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돌릴 수가 있는데 뭐 단점은 있어요. 3년 그대로 만기 채우셔야 되고요. 도중에 조금이라도 빼내시면 해지가 되고 이런 건데 요번 거는 국내에 있는 주식과 이런 투자 상품에다만 하는 조건으로 이제 왕개미들을 지금 뭐 모셔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효과가 입증된 부분이라서 빠른 이 제도 이 정착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목적이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자들의 돈을 우리나라 증권시장 또 금융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투세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만약에 뭐 지금은 우리가 과세를 안 하지만 하게 되면요. 사실 미국에는 금투세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투세 없는 대로 지금 이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자산 시장의 건전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2016년부터 했는데 구자만 보면은 488만 개예요. 500만 개. 500만 개 다 되네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만 23조입니다. 23조 원. 예,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이제 큰 뭐 개미들, 왕손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안 봐도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네. 이거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네. 전문가로서. 예, 이건 뭐 100%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배당으로만 사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 안 하시면은 여러분 진짜 고액의 세금들을 여러분들이 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세 상품으로는 제가 뭐 최고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ISA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또 투자로 사시는 은퇴자들 그렇죠. 분들은 예. 꼭 들으셔라.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 이 광고가 아니라 네, 아닙니다. 절세 상품으로 권유하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군요. 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책엔 이슈 금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